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이 유튜브를 애청하는 구독자지만 남자분 사연은 거의 잘 없더군요. 수줍지만 남자인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조금 특이해서 어디에 가면 제 직업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편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일단 제 직업을 들으시면 저를 아래위로 살펴보며 보는 눈초리도 바뀌더군요. 제 직업이 무엇이냐면요. 범죄자나 용의자들을 교도소에서 지키는 국가직 공무원, 바로 교도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지금 들으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놀라셨을까요? 하지만 교도소도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교도소 배경인 드라마도 나왔다시피 교도소 안에는 흉악범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교화가 돼서 잘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억울하게 살인죄로 복역 중인 60대 시인이 수감되어 있는데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 제 고민도 상담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이런 범죄자보다 더 흉악하고 주변인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그 가족을 생각하면 교도관의 몸이지만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서워집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흉악범보다 더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사연은 아니니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보실까요?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 하나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태어나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느 일반적인 학생들처럼 별다른 사고 없이 공부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졸업하고 나와서 할 일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별 보고 도서관에 가서 밤별 보며 집에 오는 생활을 3년 정도 하니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공무원 합격 이후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의 교도관 행렬직을 맡게 된 거죠. 처음 한동안은 출근할 때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운 흉악범이 내 지시를 무시하고 주먹을 들이대며 반항하면 어쩌지. 그들에게 집단 구타라도 당한다면. 초년생 시절에 거울을 보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계속 다니다 보니 지금은 뭐 나름대로 적응해서 겁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제 일에 잘 적응해가고 생각보다 근무 조건도 괜찮은 직업이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소개팅이 잘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허우대 멀쩡하고 직업도 공무원이라고 하니 호의를 보이십니다. 자기 아는 친척 딸을 소개해주겠다며 나서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교도관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도 교도관 일하는 사위나 남편은 좀 별로입니까? 어쨌든 그렇다 보니 저는 막상 여자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정해진 짝은 있다고 저도 제 인생의 반려자를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친구놈과 술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던 밤이었죠. 옆 테이블에 여자 3분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2명이 와서 찍적거리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일은 나서지 않고 모르는 척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왠지 저 난처한 상황에 놓인 여자분들을 구해주고 싶었어요. 이봐요. 여자분들이 싫다잖아요. 신사답게 가던 길 가시죠. 뭐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 맞아 죽고 싶어? 저는 교도관 배지를 보여주며 그 남자들에게 겁을 줄 유량이었습니다. 글쎄, 내가 교도관인데 경찰 불러서 여기를 정리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우리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출감하신 주먹 쓰는 형님들 불러서 너희들 손 좀 봐달라고 할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제 배지를 보고 겁박을 듣던 남자들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습니다. 이후 여자분들은 저에게 고맙다면서 합석해서 술 한 잔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고마움의 표시로 우리가 먹은 술값도 모두 계산해주고 말이죠. 그날 친구와 저는 그 여자분들과 하루 즐겁게 놀고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합석한 자리에서 한 여자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군요. 정말로 직업이 교도관이세요? 거기에서 나쁜 놈들 상대하다 보면 무섭진 않으세요? 보기보다 용감하시다.
평소에 자주 들어보던 제 직업에 대한 호기심이라고만 생각하고 흘려들었죠. 그 자리에서 여자분들과 예의상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지만 서로 다시 만난다던가 그런 기약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게 질문했던 여자분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교도관 오빠? 저 교도소 구경 한번 시켜주지 않으실래요? 문자를 받고 난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고 그 주말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첫 데이트에서 식사를 하며 친해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그 여자분은 지금 제 아내가 되어버렸네요. 가끔 아내는 그때 제가 무심했다면서 볼멘 소리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당신 그때 나한테 무슨 마음으로 문자 보낸 거야? 눈치도 없는 남자 같으니라고. 당신 연락 기다렸는데 도통 안 와야 말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해서 가볍게 문자를 찔러본 거지. 진짜 교도소가 궁금해서 연락한 줄 알았어요? 아내는 그때 구해준 제가 슈퍼맨처럼 멋있어 보였다고 수줍게 웃어버립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결혼하고 1년 뒤에 앞니가 토끼 이빨처럼 생긴 예쁜 딸까지 낳으며 우리 세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직업이 간호사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 작은 아파트라도 사고 싶어 둘이 맞벌이로 일하며 열심히 가정을 꾸려갔죠. 하지만 순탄하게 몇 년을 지내던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맙니다. 초등학생 1학년이던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얼굴부터 해서 몸 이곳저곳이 퉁퉁 부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내가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해보니 소아 신장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어요. 원래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빈뇨 증상이 꽤 있었습니다. 밤중에 소변 실수도 자주 하고 2~3시간마다 소변을 봐야 해서 외출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어린이나 커가면서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을 뿐 이렇게 병까지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내는 간호사인 엄마가 자기 딸 병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자책까지 하였습니다. 아이의 병을 알게 된 뒤로 아이의 병 치료를 위해 우리 가정은 많은 것을 바꿔갔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음식할 때 소금 간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딸의 저염식 식사를 만들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외식도 여간에서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도 슴슴한 입맛이 되어버려 밖에 음식이 영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주기적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아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상황이 어려웠어요. 오전, 주간, 야간 이렇게 순환식으로 돌아가다 보니 아이의 병원 예약이 있는 날은 쉽게 근무를 빼기가 어려웠죠. 점차 아내는 동료 간호사들이 아내가 자주 쉬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병원 측에서 압박까지 주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재수 씨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 우리 조카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한다면서요? 괜찮으시겠어요? 병원 근무 특성상 그렇게 스케줄 빼기 힘든다는 거 저도 알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병원에서 형님이 일하면 되죠. 우리 조카 병원 일 때문에 형님이 휴가 써야 할 때는 무조건 허락해 줄게요. 내가 원장으로 있으니까 형님 편이 봐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말이죠. 저 위에서 형님이 해줄 비밀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동서가 내 사정을 그렇게 봐줄 수야만 있다면 나로서야 너무 고맙지.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일이 뭔데? 아니, 요즘 간호사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말이죠. 제멋대로 결근을 하지 않나 근무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병원을 나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병원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요. 형님은 간호사 경력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와서 간호사 애들 기강도 좀 잡아주고 또 병원 운영이나 저에 대한 불평불만하는 그런 얘기 그런 것만 전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좋은 조건을 재수씨가 제안해 주었지만 아내는 선뜻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동서지간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도 있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사실 재수씨가 가까이 하기 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수씨는 좀 사이코 같은 행동을 자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죄다 불편하게 만드는 신기한 재주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수씨는 1년에 몇 번 못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본가, 그러니까 재수씨의 시댁에 잘 안 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런 재수 씨에게 여느 시댁 어른들처럼 자주 시댁에 방문하라던가 그런 강요의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야 뭐 대단하신 의사 며느님이 바쁘다고 눈치 보시는 것도 이유겠지만 재수 씨가 시집 온 뒤 2년 동안 겪어보니 우리 집에 오는 날이면 날마다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가족도 재수 씨가 오기를 꺼려하거든요. 지난 설에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 명절 음식도 만들고 그간 지낸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재수 씨는 음식 장만을 돕지도 않고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만치 떨어져서 팔짱만 끼고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비웃으면서 뭐가 그리들 웃기다고 그러시는지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틀리면 기분 나쁘다며 말도 없이 나가버립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혼자 저러고 나가버리니 남은 가족들은 황당하기만 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재수 씨는 독불장군으로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제지하는 가족도 없고 뭐라고 강요하는 어른도 없이 편한 대로 지내는 며느리였죠. 문득 재수 씨가 결혼 전에 처음 인사왔던 날이 기억나네요. 전부터 부모님은 둘째 아들이 의사 며느리를 데려온다며 아주 좋아하셨어요. 평범한 대기업 회사원인 동생이 무슨 재주로 재수 씨를 꼬셔서 결혼까지 한 건진 몰라도 저는 의사 와이프 생겨서 좋겠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간호사인 첫째 며느리에 의사 둘째 며느리까지 의료 집안이 탄생했다면서 앞으로 아파서 병원 갈 일은 없겠다고 기대에 차셨어요. 물론 우리 아내에게 들어봐야 정확하겠지만요. 우리 엄마나 아버지는 며느리들에게 시집살이 시키실 분이 아니십니다. 상식적이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평범한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시집와서도 부모님과 고부간 갈등 없이 사이좋게 잘 왕래하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부모님은 재수씨가 시집 오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기대가 크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수씨를 환영하고 기대했던 가족들은 이내 재수씨를 만나고 나서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어서 오너라. 우리가 너 참 많이 기다리고 있었단다. 한식으로 항상 차렸는데 좋아할지 모르겠구나. 네, 그냥 먹는 밥이죠 뭐. 우리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재수씨 준다고 열심히 요리하셨어요. 맛있게 드시면 엄마가 흐뭇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요리하셨다고 제가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그렇긴 하지. 그래, 부담 없이 네 양껏 편하게 먹어라. 보통 이런 경우에 음식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로 간의 정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반응 아닌가요? 예의가 없는 것은 둘째치고 재수씨의 이런 냉랭한 말투가 저는 참 거슬렸습니다. 이 여자는 좀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가족 모두가 하기 시작했죠. 재수씨는 딱 봤을 때 여성 평균적인 키에 처진 눈과 동그란 얼굴로 다소 순한 인상의 평범한 외모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매섭고 광기 어린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만나는 수감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빛이요. 우리 아내는 동서가 오자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말을 걸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안에 온 걸 환영해요. 소아과 의사시라면서요? 더 반갑네요. 저는 지금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있어요. 같은 직종의 의료인끼리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하지만 재수씨의 반응은 아내의 호의가 무색할 만큼 싸늘했습니다. 같은 의료인이라고요? 참나, 형님은 간호사시라면서요. 형님은 의대라도 나왔냐고요. 의사인 내가 왜 간호사랑 동급으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어이없게. 이렇게 아내에게 막말을 하며 정작 아내의 얼굴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로 저에게 꽂혔어요. 그리고 바로 얼굴 표정을 바꾸고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아주버님은 교도관이시라면서요? 드라마에서처럼 죄수들끼리 주먹다짐도 하고 아주 흥미진진한 광경들 많이 보시겠네요. 그러면 총은 어디 있어요? 어디 좀 내놔봐요. 저는 늘 한 번쯤 총이 쏴보고 싶었다고요. 재수씨는 진짜로 제 몸을 수색하며 들이댔습니다. 그 여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라서 저는 뒷걸음질 치면서 외쳤어요. 지금 총 없어요. 없어. 총은 평소에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위험한 무기 가지고 퇴근하면 징계감이죠. 총이 없다는 제 말을 들은 재수씨는 실망이 크다면서 바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앞으로 왠지 재수 씨를 조심해야 한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재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아내가 평소 불편했던 재수 씨를 상사로 모시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서가 그래도 의사인데 병원에서는 좀 괜찮겠지.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게 결국 스파이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 내가 그런 건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래, 맞아. 재수씨 성격이 좀 괴팍해. 그리고 당신 성격에 그런 스파이 같은 일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재수씨네 병원 가지 말고 다른 데 더 알아봐.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내는 결심이 섰다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이만한 조건 맞춰주는 병원 찾기 쉽지 않으니까 한번 동선의 병원 다녀보지 뭐. 다니다가 정 힘들면 그만둘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딸을 위해 아내는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재수씨네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우는 현실이 되고 이것은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본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는 불이 나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는 비보였기 때문이죠. 본가에 들어서니 저보다 먼저 소식을 듣고 온 아내가 엄마 팔에 수액 링거를 놔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멀쩡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 그러게 말이다. 내가 외출했다 집에 와보니 이 사람이 거실에 쓰러져 있지 뭐냐. 놀래서 급하게 너희 부부한테 전화한 게다. 그리고 바로 달려온 우리 첫째 며느리 덕에 네 엄마가 의식 차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 여보, 정말 고마워. 근데 엄마 괜찮으실까? 모시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밤늦은 시간이라서 응급실 가봐야 검사도 못하고 의료진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일단 급한 처치는 내가 해드렸으니까 아버님께서 내일 날 밝으면 병원에 모시고 가주세요. 특히 어머님 뇌진탕이 생기셨을 수도 있으니 꼭 뇌부위 촬영해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럼 재수씨 보고 와서 엄마 좀 봐달라고 하면 되겠다. 의사니까 더 잘 봐줄 거 아냐. 에휴, 그 고얀 거. 그 아이 때문에 네 엄마가 이렇게 된 건데 무슨 그런 것을 집에 불러? 아버지의 재수씨에 대한 화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어머님이 이렇게 되신 거 다 동서 때문이야. 아까 어머님이 잠시 일찍 깨셨을 때 무슨 일 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아내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마는 지난주에 김장김치도 하셨고 반찬을 한가득 만드셔서 동생네에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수씨에게 주말에 시간 되면 반찬 가지러 오라고 문자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몇 시간 뒤 재수씨가 아니라 동생이 툴툴대면서 본가에 온 겁니다. 그리고 동생의 얼굴을 보니 붉게 부어오른 것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신 엄마는 볼이 왜 그리 부었냐, 누가 때린 거 아니냐라고 물으셨죠. 동생은 답을 피하면서 그냥 넘어졌다고 둘러대다 결국은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반찬 핑계대고 아무 때나 연락하니 열받아 죽겠어. 나 지금 진료하는 시간인 거 모르셔? 아들인 당신이 당장 시댁 다녀와.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그런 연락 못하도록 시모한테 단단히 일러라. 그거야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되는 일이지. 뭘 그렇게 성을 내냐?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르신이야.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해? 뭐? 못 배워먹어? 지금 의사인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리고는 드립다 동생의 뺨을 때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동생의 말을 들은 엄마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곧바로 재수씨에게 전화를 했대요. 너 말이다.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하늘 같은 서방 그렇게 때려? 내가 의사며느리라고 너를 시댁에 부르기라냐? 집에 와서 설거지 한번 시키기라냐? 다들 네 눈치만 보고 아무 소리 하는 사람 없지 않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남편한테 손찌검이라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저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중인데 자꾸 연락해서 CMA 짓 할 거예요? 뭐? CMA 짓이라고? 오냐? 그동안 의사며느리 눈치 보느라 내가 못됐다마는 이제부터 어디 해보자 이년아. 년? 지금 당신 나보고 년이라고 했어요? 못 참아. 거기서 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재수씨는 병원 진료 중이라더니 엄마에게 득달같이 30분 만에 찾아왔답니다. 어딨어? 이 할머니 어디 갔어? 감히 나보고 연이라고 했겠다.
재수씨를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엄마는 재수씨의 머리채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대요. 하지만 재수씨는 순간 엄마의 손을 피하고 도리어 엄마의 가슴팍을 세게 밀어버렸답니다. 그 힘에 당하지 못한 엄마는 바닥에 뒤로 쓰러져 버리시곤 혼자를 버리시고 말았죠. 그렇게 쓰러지신 우리 엄마를 가족이나 구조대에 연락하지도 않고 쓰러지신 채 내버려 두고 유유히 나왔다니 이 여자가 진정 사람이긴 한 건가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코뿔소처럼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인연이 두고 봐라. 언젠간 네 악행 배로 돌려줄 거다. 그런데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부자와 달리 아내는 엄마가 당한 일을 듣고도 태연한 표정인 것이 의아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이 이해가 간다는 듯이 나지막히 읊조렸어요. 동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그러고 나서 아내가 병원에서 겪은 재수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에서 재수씨는 그야말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았다는 놀라운 이야기죠. 아내가 다니는 석 달간 이미 3명의 전임 간호사가 사직서를 썼고 1명이 사직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퇴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원장님의 정신적 학대였다는군요. 평소 재수씨는 간호사들이 조그만 실수해도 고성을 지른답니다. 야! 바보를 데리고 와도 이런 기본적인 건 알겠다. 정도껏 멍청해라. 김 간호사! 정 간호사는 앞으로 내 환자 못 보게 해. 진짜 수준 떨어져서 일 같이 못하겠네. 저 덜 떨어진 것. 이런 발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자주 해왔다네요. 심지어 화나나 보호자 앞에서도 간호사들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재수씨는 사람들 몰래 간호사의 정광이나 팔뚝까지 때렸습니다. 교묘하게도 경력이 많고 성격이 대차한 간호사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했지만 어리고 착한 간호사를 대할수록 그 괴롭힘이 강도는 거셌다고 합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면 당연히 어린이 환자들이 많이 오는 법인데 재수씨는 아이들이 빽빽 물어다니기나 한다면서 환우들에 대해서도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환아들을 보고 뒤에서는 이 새끼라고 부르고 그 보호자들은 가진 것도 없이 애새끼나 싸질러 낳는 맘충이라면서 싸잡아 부릅니다. 물론 소아과에서 진료를 보는 일은 다른 과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갑질하는 보호자로 인해 이런 일도 있었다네요. 아이에게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으니 처방전 드린 대로 약 아이에게 먹여주세요.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해열제로 탁센이라는 약물이 효과가 그렇게 빠르고 좋다면서요? 우리 애도 그걸로 처방해주세요. 탁센이 효과가 센 부분도 있지만 아직 임상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안전할지 알 수 없어요. 안전하다고 하는 타이레놀이나 브루펜을 처방을. 병원 문 닫고 싶어요? 이 병원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을까? 아니 환자가 달라면 달라는 대로 약을 줘야지 어디서 환자를 무시해. 아이고 당신이 의사다 이거야? 그런 환자를 만나면 재수씨는 머리에 손을 얹고 잔뜩 찌푸린 얼굴로 간호사를 찾습니다. 김 간호사, 정 간호사, 빨리 와서 이 환자랑 보호자 모시고 나가서 설명 잘 들어라. 저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어디 항의하면 다 니들 책임이야. 이렇게 자기는 골치 아픈 일에서 쏙 빠져나가고 간호사들에게 덤탱이를 씌웁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그 보호자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하고 설명을 드려야 하니 죽을 맛이었죠. 재수씨가 갑질을 하는 대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납품하러 오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중에 신 과장이라고 있어요. 신 과장이 병원에 처음 와서 재수씨에게 인사를 드렸을 땐 이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원장님. 이번 제약회사에서 원장님 병원 담당하게 된 신 과장이라고 합니다. 신 과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는 자기 명함을 재수씨에게 공손히 주었습니다. 신 과장이라 뭐 어차피 심부름꾼이나 할 거니까 그럼 성 따서 심부름꾼이라고 부를까? 진짜 좋은 생각인데? 심부름꾼. 신 과장님은 그 말에 당황하고 같이 있던 병원 직원들은 민망해하는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은 재수씨는 자기 생각이 기발한다면서 한동안 웃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도 재수씨는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은 많아 보이는 신 과장을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며 갖은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잦은 직원들의 퇴사로 결혼이 생기면 신 과장을 불러서 병원 카운터 업무를 하도록 시켜지기도 했습니다.
또 납품하러 신과장이 병원에 오는 날이면 병원 식구들 점심 식사는 당연한 듯 그가 계산하곤 했다네요. 하지만 재수씨는 자기는 입이 고급이라 다른 간호사들과 다른 3만원대 초밥 도시락만 먹겠다고 해서 따로 공수를 해와야 했죠. 심지어 도시락이 남으면 원장님 집으로 배달까지 해드렸어야 했어요. 재수씨가 해외 학회나 여행을 떠나는 날이면 인천공항에까지 데려다주고 귀국할 때는 픽업해서 모셔다 드려야 할 때도 많았어요. 하루는 재수씨를 공항에 데려다주러 신과장님이 와서 데스크에서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재수씨에게 갑질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내는 그런 신과장님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대요. 신과장님 오셨어요? 오늘도 원장님 해외 학회로 공항 가야 해서 픽업 오신 거죠? 참 고생이 많으세요. 그렇죠 뭐. 제가요 이렇게 지갑 속에 아내와 우리 두 딸 사진 넣어놓고 자주 꺼내봅니다. 이 일 때려치우고 싶을 때마다 가족들 보면서 참는 거죠. 병원에서 제약업체 영업사원들에게 갑질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병원 원장님은 도가 지나친 편이긴 해요. 그래도 한 이틀간 학회 다녀오시면 여기 직원분들도 편하고 좋겠어요. 김 원장님 안 계실 테니까요. 네, 지금 우리끼리 점심에 뭐 시켜 먹을지 사다리도 타고 다들 신이 나서 들떠있어요. 그럼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신과장님. 이렇게 재수씨가 병원에서 다양하게 갑질을 하는 일화를 듣고 있자니 문득 아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런 재수씨 밑에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병원에 다니고 있었을까. 딸 때문에 저 때문에 그간 당한 일들을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속 끓였을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 고충을 알아주고 진짜 그만두게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보, 더는 안 되겠다. 이제 재수씨 병원 그만둔다고 얘기해. 아내도 이내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지 울먹이면서 제게 말했어요. 나 이놈의 갑질하는 동선의 병원 더는 안 다녀. 그렇게 결심하고서 병원에 다녀온 날 그 저녁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원장님, 나 더 이상은 힘들어서 이 병원 못 다니겠어요. 미안하지만 이달 말까지만 나올게요. 아씨, 왜들 이럴까? 김 간호사님이 이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서로 간에 합의한 게 있는데 말이죠. 어디 간호사들 앞에서 까발릴까요? 형님이 그동안 내 뿌락지 역할하고 있었다고? 지금처럼 간호사 애들이 형님을 큰언니처럼 믿고 의지하려 들까 모르겠네. 월급 30만원 인상해줄 테니까 그냥 잠자코 다녀요. 요즘 가뜩이나 간호사들이 나가겠다고 하고 새로 구해지지도 않을 때 이러면 사람도 아니지. 알만한 사람이 말이야. 그런 재수씨의 협박에 결국 아내는 당분간만 더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거기를 계속 다니면 당신 괜찮겠냐고.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말이야. 그렇긴 한데 동선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야. 지금 나 말고도 퇴사하려는 간호사들이 많아서 새로운 간호사 뽑으면 금방 병원 안정되겠지. 그때 내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다녀도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어요. 저러다가 아내가 무슨 병이라도 얻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었죠. 아무래도 아내 선에서 병원을 그만두는 것은 재수씨가 버티고 있는 한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심이 서자마자 휴가를 내고 아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저는 눈앞에 펼쳐지는 경악할 상황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재수씨는 서류를 모아놓은 파리철 모서리 끝으로 아내의 뺨을 꾹꾹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허리춤에 올려놓고 거만하게 내리 깔아보면서 말이죠. 아내는 거기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눈을 질끈 감으면서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분통이 터지고 말았죠. 너 내가 왜 뽑아줬는지 잊었냐? 저것들이 쓸데없는 짓 하는지 감시하려고 니 딸 병원 갈 때마다 꼬박꼬박 조퇴시켜줬잖아. 니깎게 뭐라고 정간호사한테 병원을 그만두라 말아 조언질이야? 그게 아니고 원장님, 정간호사가 원장님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퇴사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상의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재수씨가 파일철을 아내의 얼굴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니까. 너 잘리고 싶어? 가족이라고 안 봐준다? 간호사 따위가 어디 의사한테? 그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병원으로 들이닥쳐 재수씨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네가 의사면 다야? 손 아래 사람이 형님한테 이게 할 짓이냐고. 너 한 번만 더 내 와이프 건들면 나한테 죽는다. 그만두라는 사람 사정에서 붙잡아뒀으면 인간적으로는 대해줘야 할 거 아니야. 너는 또 왜 갑자기 내 병원에 와서. 이거 못나? 경찰 부른다. 저는 제수씨 귓가에 대고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었죠. 나한테 지금 총 있어. 경찰 부르기도 전에 내 총 맞아서 저 세상 가고 싶어? 단단히 알아둬라. 또 한 번만 내 아내 건드리면 분명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함께 나섰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숨죽이고 울고 있었고요. 그녀의 뺨에는 빨간 생채기가 여러 개 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구나. 나한테 시집 오지 않았더라면 저 사이코 같은 여자를 동서로 만나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사실 교도관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몇 달 전부터 직렬 변경을 하기로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공무원 전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마 아내는 제가 시험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를 혼자 해결하려고 그 마음에 더 병원을 그만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바보같이 착한 사람, 저는 착한 제 아내를 위해 결심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엄마에게 재수씨가 악행했을 때부터 가슴속 깊이 품고 있던 복수의 칼날을 이제 서서히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재수씨가 파멸의 늪으로 빠지도록 말입니다. 지난번 아내가 병원에서 본 재수씨의 약점 하나를 얘기해준 것이 기억났어요. 여보, 동서 말이야. 금요일마다 환자들이랑 간호사들 일찍 내보내고 병원 문을 1시간이나 일찍 닫는다. 그리고 자기는 빈 병원에 남아서 뭔가 바쁘게 준비를 하더라고. 늘 제일 일찍 퇴근하고 간호사들한테 병원 뒷정리 시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하지. 지난번에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소아과인데 웬 아저씨부터 젊은 여자들까지 어른들이 그 늦은 시간대에 우리 병원에 찾아오더라는 거야. 딱 우리 간호사들은 알아챘지. 원장이 불법 약물 시술하는구나. 항정신성 약품이나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잘 처방해주지 않는 진통제 같은 그런 특별한 약품을 거액의 돈을 받고 주는 거지. 일종의 약장사랄까? 그건 완전 불법이잖아. 그걸 알고도 재수씨가 그러는 거라고? 자기 외제차랑 명품들 감당하려면 이런 식으로 벌어야 아마 될걸. 아마 내가 이 병원 오기 훨씬 전부터 해왔던 것 같은 걸 뭐. 그나저나 이 일이 밝혀지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보건복지부에 불법 약물 시술을 신고하면 응분의 처분이 재수씨에게 내려질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은밀하게 벌이는 짓인 만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여보, 이번 금요일에 당신 퇴근하기 전에 병원 CCTV가 켜져 있도록 해놔. 지금 병원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지? 당신이 할 수 있겠어? 원래는 동서가 한 달에 한 번씩 폐기 처분하거나 자기가 따로 저장하기는 해. 그래도 내가 병원 관리인하고 친하니까 동서가 CCTV 끄더라도 다시 켜놓게 이야기해둘게. 그리고 불법 주사 시소한 날 CCTV는 저장해서 나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내 역시 악덕 병원장을 처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내는 병원 관리인으로부터 얻은 금요일에 벌어진 불법 약물 현장을 담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 재수씨의 약장사를 고발하는 내용의 투서와 CCTV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했어요. 그 다음 재수씨에 대한 복수는 우리 아내가 손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막말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피해를 입은 간호사들이 아마 한 트럭은 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병원에서 근무한 전현직 간호사만 해도 20명에 달했습니다. 아내는 그들의 뜻을 모아 원장에게 우리에게 한 짓을 되갚아주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재수씨에 대한 원한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은 함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재수씨가 했던 갑질 정황 진정서를 내고 또 고용노동부에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 싱겁겠죠.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 간호사들 모두 병원을 그만두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모두 한날 한시에 말이죠. 평소 재수씨는 병원에 관련된 잡다한 업무는 모두 간호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아마 큰 낭패를 보게 될 거라고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맨날 간호사들 보고 멍청하다면서 간호사 따위라고 하며 무시했지만 데스크 안내나 처방전 컴퓨터 처리 등등 아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걸. 아내의 예언대로 제주씨는 병원 진료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그저 간호사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을 하라고 재촉했지만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주씨는 발만 동동 굴러야 했겠죠. 우리 아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는 통에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병원으로 출근 안 해? 지금 너희 간호사들끼리 한패 돼서 나 엿먹이겠다고 하는 거지? 그깟 간호사쯤 또 뽑으면 그만이야. 어디 지들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 줄 아나? 그래, 그 간호사쯤 새로 뽑아서 병원 하시면 되겠네요. 대단하신 원장님이 알아서 해보세요, 어디. 그리고 이제 나 그 병원 그만둘 거니까 전화도 하지 마. 다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뒤이어 제수씨는 뭐라고 사정하는 말을 했지만 아내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여보, 나 10년 먹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만 같아. 너무 속 시원해. 아내는 이렇게 고소해했지만 제수씨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겠죠. 물밀듯 들어오는 환자들은 오전 내내 대기만 하고 있고 곧이어 보호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영업 시작한 지 40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진료도 안 보고 뭐 하세요? 오늘 간호사분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보니 여기가 싫어서 파업한 모양이네. 의사가 얼마나 갑질을 해댔으면 그 친절하던 간호사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어? 아휴. 환자들 보호자들 다 나가요, 나가. 오늘 진료 못하니까 돌아가라고요. 선생님, 우리 애가 새벽부터 열이 39도나 돼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발 우리 애 잠깐만이라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이 싸지른 애가 열이 나던 말던 내가 알게 뭐야. 나는 지금 진료치방 컴퓨터니 수납 이런 거 간호사들만 해와서 모르니까 안 돼. 빨리 나가래도? 어머. 아니 소아과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한테 어떻게 저런 막말을. 뭐 이런 의사가 다 있어? 하긴 이 병원 옛날부터 은근히 말 많았어요. 의사가 좀 인격 파탄자 같다나. 엄마랑 애들 보고 막 욕하고 간호사들한테도 막대했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열받아서 출근 안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여기 이용하지 맙시다. 인터넷 막간패에도 글 올려서 아주 망하게 해야 돼. 지가 의사면 단가. 간호사들의 파업으로 제수씨는 결국 2시간 만에 병원 문을 닫고 영업 포기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뽑으면 그만이라고 큰소리는 쳐댔지만 이미 간호사협회에 진정서까지 올라간 마당에 간호사들 사이에서 제수씨의 악행은 소문이 날 대로 나버린 상태였죠. 제수씨는 한 달 동안 간호사 구인 광고를 내보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수씨에게 갑질을 당했던 영업사원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가 지나친 갑질에 제약사 직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참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되었죠. 결국 제약회사는 제수씨 병원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제수씨에 대한 악성 후기는 동네에 파다해서 한 달 내내 온 환자도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 보니 계속 가게 월세를 내지 못했고 결국 건물주는 당장 병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가게를 입주시키겠다며 제수씨네 병원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2달 만에 제수씨의 그 대단하신 병원은 폐업하고 맙니다. 자신의 병원이 폐업하자 다른 병원에 취직하고자 지원을 몇 군데 넣었던 그녀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불법 약물시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기에 제수씨는 2개월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이렇게 비양심적인 제수씨를 감싸주고 도와줄 명분은 없겠죠. 아마도 이제 제수씨는 한국 땅에서 의사라는 이름을 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제수씨 성격으로 어디 다른 병원 원장 밑에 페이닥터를 하기도 힘들었겠죠. 그렇게 제수씨는 백수로 놀고 먹으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수씨는 자신이 저질러온 행동으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 그 누구도 제수씨를 도와주기는커녕 비난과 욕설만을 쏟아내었겠죠. 우리 부부는 제수씨가 이렇듯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을 보고 아주 후련하고 통쾌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수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의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점이죠.
평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어떡하면 좋지? 아까부터 우리 집에 동서가 찾아와서 현관벨 거칠게 누르면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어. 아무래도 나한테 해코지하러 왔나봐. 나 무서워 죽겠어.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황급히 퇴근해서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아직 해가 떠있을 시간인데 벌써부터 술 냄새를 잔뜩 풍기고 있는 재수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연신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팡팡 걷어차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내고 있었어요. 처음 저는 그 모습에 겁이 덜컥 났지만 또 제가 누굽니까? 온갖 흉악범들을 다루는 교도관으로서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경직된 표정으로 재수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수씨,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집 교도관 아저씨 왔네? 오라, 그래. 당신이 나 잡아가면 되겠네. 다들 나 싫어하잖아. 다 나 무서워하고 혐오하잖아. 간호사든 협회든 남편까지 죄다 날 버렸어. 모두들 날 범죄자 보듯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 교도소에 잡아가 버리라고. 당신이 여기에서 화풀이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차라리 어디 찌그러져서 자신이 한 행동을 남을 괴롭히던 세월을 반성이나 하는 게 어때? 만약 그 이상 가족들에게 복수한다거나 꿍꿍이 버린다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아마 알고 있겠지? 난 너보다 더 끔찍한 범죄자들 다루는 교도관이니까 말이야. 재수씨가 들고 있던 새 파이프가 땅에 떨어지며 굉음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서있던 재수씨는 희죽희죽 미친 여자처럼 웃으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 흉기를 들고 내 아내와 딸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찾아왔던 걸까요? 집에 들어간 저는 가족들에게 당분간 주변을 경계하고 외출도 삼가야 한다고 주의를 단단히 주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뒤로부터 한동안 재수씨는 소식 없이 잠잠했어요. 잠적한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해진 저는 동생에게 재수씨의 소식을 물어보았죠. 형, 오랜만이야. 아내가 뭐하고 지내며 살고 있냐고? 내 소식 아직 모르고 있겠구나. 나 그 여자랑 이혼한 지 한 달도 넘었어. 정말이야? 갑자기 이혼을 왜? 형도 알겠지만 그 여자 성격이 보통이어야 말이지. 나는 사실 결혼하자마자 그 여자의 막말과 사이코 짓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아내 때문에 엄마가 쓰러지신 날 그 여자는 집에 와서도 나한테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지. 심지어 화병을 내게 던졌고 다행히 난 피해서 멀쩡했지만 그래도 알 수 있었어. 그 여자는 그냥 화가 나서 던진 게 아니라 정확히 나를 맞추려고 했다는 걸 말이야. 또렷이 나를 겨냥해서 화병을 던져 맞추고 상해를 입히려고 했던 그 눈빛. 정말 너무 무서웠지. 이러다가 저 여자한테 죽겠다 싶어서 바로 그날 집을 나와서 별거에 들어갔어. 나는 계속 전화로 이혼하자고 했지만 그 여자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고 버텼었어. 그런데 웬일인지 한 달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이혼 합의서를 보냈더라고. 이미 서류에 자신의 사인을 해선 말이야. 나는 얼씨구나 하고 걔가 변심하기 전에 내 사인 더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왔지. 그 여자 소식 들은 지는 나도 한참 됐어. 재수씨가 사면초가로 여러 난관에 부딪혔을 때 동생과의 이혼까지 했다는 사실을 듣고 연민의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여자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동생에게 우리 집에 와서 흉기를 들고 위협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동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사시나무 떨듯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전 부인이 나한테도 찾아와서 무슨 일 벌이면 어쩌지? 결국 동생은 불안한 나머지 살고 있던 원룸을 정리하고 어딘지 모르는 지역으로 바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후로 저는 어디에서도 사이코 의사였던 재수씨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이 마무리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교도관이다 보니 여러 범죄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해 법의 심판까지 받고 복역한 범죄자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복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리니 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만약 이후 재수씨가 다시 나타났다던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라도 벌인다면 제가 이를 바로잡고 가족들을 구해주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일이 생기고 해결이 되고 나면 또 이곳에 후기를 사연으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이후의 일화를 궁금해하신다면 말이죠. 글을 맺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정말 나쁜 범죄자들 혹은 예비 범죄자들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기든 괴롭힘이든 다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비정상적인 가족이 있다거나 그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인간들은 종자 자체가 일반인과 다르니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되어 지내야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도 저와 같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저는 교도관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게 지내겠습니다. 평범하고 착한 일반 시민분들은 안전하게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만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잘 듣기만 했던 채널인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보네요. 소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저는 벌써 한결 후련한 기분입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의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남자고요. 직장 다니면서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직후에 지방에 내려가셨으니 지방 생활을 하신 지 이제는 꽤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친할머니께서는 원체 성격이 포악하신 분이었고 저는 어렸고 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름의 예쁨을 받으나 잘 몰랐으나 엄마께서 무척 힘드셨나 봐요. 이런 시어머니를 내도록 모시고 산 며느리 입장에서는 골병이 들만 했던 거예요. 친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이후로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갈등도 좀 있었고요. 집안에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도 늘 나왔던 듯 싶네요. 결과적으로 친할머니께서 전문 시설에 들어가셨으며 부모님께서는 아예 먼 지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셔서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기로 하셨어요.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정말 지난 세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 인내하고 감내하느라 몸에 사리가 나올 지경이었어. 네 할머니가 아니라 내가 치매에 걸려서 시설에 들어가 있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서 몸도 엄청 쇠약해졌지. 그래도 네 아빠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말년에 속죄하고 살겠다면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내려가서 편하게 살자고 먼저 말이라도 해줬으니 망정이지. 엄마, 늘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무심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엄마였기에 오히려 늘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지.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재훈이가 부디 장가를 잘 들었으면 하는 것뿐이야. 정신 똑바로 박히고 야무진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부디 나처럼 결혼 생활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며 평탄하게 가정 꾸리고 그렇게 걱정 없이 살면 좋겠어. 아직은 저에게 결혼이 좀 먼 이야기 같지만 새겨들을게요. 행복하고 화목하게 나중에 그런 결혼을 해서 잘 살아 보일게요. 대학생이었던 저는 엄마께 그런 약속 아닌 약속을 드렸었죠. 그러나 저는 불효자였어요. 그걸 지키지 못했거든요. 혹시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용감무쌍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혼을 해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지금은 통탄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만 보여서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저보다 1살 아래였고 그래서 또래라 대화가 잘 통했고요. 웃는 모습이 무척 맑았습니다. 아내가 웃으면 마치 세상이 환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웃음과는 다르게 진중하고 조용한 면모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너무 밝지만은 않은 사람이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우선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마냥 밝거나 선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저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 동생으로 시작한 사이였지만 어느새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오빠, 나하고 결혼하자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던 거 보상받은 기분마저 든다고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친 걸까? 하지만 정말로 내가 신데렐라가 된 것만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실감이 안 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놈인데 네가 나를 과대평가해주는 거야. 세영아, 내가 비록 백마탄 왕자님까진 못 되겠지만 너의 든든한 버팀목 정도는 되어줄게. 이건 약속할 수 있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오빠가 이미 나에게는 왕자님 이상의 구세주인걸. 정말이야. 존재만으로도 고마워. 아내는 저로 인해 행복하다 그랬고 지난 세월을 보상받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구세주라고 여겨주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향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자라온 환경을 보면 좀 고집 부리고 아집 내세우고 이럴 만한 환경이었어요. 경쟁할 형제자매가 없었으니까요. 이런 성격을 가진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는 것에 생각이 확 꽂혀버렸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지만 듣지 않았죠.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재훈아, 너 잘 들어라.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많은 가치가 변해도 결혼이란 집안과 집안이 어느 정도로 수준이 맞아야 수월한 거야. 아버지, 지금 제 처가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가? 네가 벌써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재훈아, 너는 내가 지금 집안의 경제력만 보고 따지고 들자는 줄 아냐? 그 집안 사람들이 죄다 가방끈이 짧고 그렇다고 사업이나 뭘 진득하게 해서 돈을 번 경우가 하나도 없고 현재 살고 있는 모습들도 지지부진하니까 이러는 것이지 돈은 둘째 되는 문제야. 관건은 하나를 봐도 열을 안다는 말 맞다나 단면만 보아도 한량처럼 살아온 그 집안의 가풍이 느껴진다는 거야. 우리 집안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에서 가늠이 되는 거지. 사귀는 건 얼마든지 실컷 해라. 그러나 결혼은 안 돼! 아버지께서 무척 단호하게 반대를 하시는 것에 저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시느라 처자식 나몰라라 하시고 가정 돌보시는 것은 뒷전이셨던 지난 세월 속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 일에 참견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못나게도 그랬어요. 저는 도움을 청하고자 엄마 쪽을 쳐다봤습니다. 엄마께서는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는 기색이었죠.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시더니 마지못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딱 하나만 말할게. 자신 있으면 해. 불행하게 안 살 자신. 그게 있거든. 결혼해. 그렇다면 나도 우리 재훈이를 안 말릴게. 네, 엄마. 자신 있어요. 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해져요. 저희 두 사람 서로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이니까 불행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은 유지가 될 테니까요. 저는 그때 부모님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결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걸 파고들면 제가 바로 결혼을 못할까봐 그러지 않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냥 다 묻어두고 결혼을 해버렸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그런 환경의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경제적으로는 유복한 편이었어요. 반면에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힘들게 자랐어요. 아내가 어렸을 적 장인어른께서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집이 망했거든요. 위로 결혼한 오빠, 언니가 있는 아내는 본인이 막둥이였습니다. 아내의 오빠인 제 형님 되시는 분께서는 군대에 계실 때 여자친구하고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 태어나고 2년 뒤에 아이 엄마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대로 하루아침에 증발해서 연락두절이 되어버렸어. 충격받은 오빠가 배신감에 엄청 방황을 했었고 아이는 내가 거의 도맡아서 키웠지. 나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나머지 처가 식구들은 뭘 하고 형제들 중 막내인 아내가 어린아이를 돌보았느냐고요? 장인어른께서는 일용직 현장 근무를 불규칙적으로 하시느라 피곤하고 예민하셔서 아이를 보실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고 장모님께서는 그때 식당 일을 다니시느라 바쁜 시기셨다네요. 점입가경이었던 것은 그런 와중에 처형께서 사기를 당하셨다는 거였죠. 어디서 무슨 돈을 투자한 걸 5배로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혹하셔서 모아뒀던 돈하고 집에 있는 거 탈탈 털어서 투자했는데 싹 다 날리고 빚까지 생기셨던 거예요. 남들은 대학 입시에 매진하며 학교 다닐 때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던 걸까? 학교 생활에 나는 계속 적응을 못했어.
집안 환경 때문에 성격도 어둡고 침울했고 자신감도 워낙 없었는데 희한하게 우리 집 관련된 이야기가 학교에서 금세 소문으로 돌더라. 그렇다면 설마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던 거야? 맞아. 아무도 나하고 어울려 다니기를 싫어해서 나는 늘 혼자 다녔어. 친구도 없고 외롭게 지냈지. 그래서 학창시절에 좋은 기억이나 추억 같은 게 나한텐 하나도 없어. 아내는 제가 학교 다녔던 이야기를 하면 늘 애매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날을 아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아온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님께서는 아이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돈만 버실 거라고 했었대요. 그래놓고서 어느 날 웬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잠적하셨다고 합니다. 1년을 안 보이셨다가 호련히 혼자 돌아오셨고요. 그러는 동안 아이는 내내 아내가 돌보면서 키우고 있었죠. 그나마 25되었을 때 그럴싸한 일반 사무직구에서 들어갔고 거기서 적응을 해보았으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네요. 손재주 살려서 소품 디자인하고 꾸미는 일 하는 거, 크게 돈은 안 되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드디어 그런 원하는 일을 하다가 저 만나서 결혼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혼자 소품 만지작거리는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가 식구들이 죄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했었다고 하네요. 돈 되는 일을 해야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네가 이러면 누가 우리한테 돈 주겠어? 우리 생활비는. 성인 되기 전부터 나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들였잖아요. 온갖 집안일부터 애보는 것까지 나 혼자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또 나에게 그러시면 진짜로 섭섭해요. 가족끼리 섭섭할 것도 많다. 너 나중에 우리한테 혹시 모를 때 대위해서 줄 수 있을 만한 적금은 붓고 있는 건 맞겠지? 아내가 결혼 전에 얼마나 숨이 막히고 치가 떨리는 생활을 해왔는지 그런 단면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심정이 복잡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진절머리가 나도록 싫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자기 가족들이라서 그게 슬프고 답답했을 테죠. 이렇게 무르고 여리고 가여운 사람을 제가 끌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사정을 알았을 때 더욱 결혼하고 싶어졌던 것 같네요. 아, 참고로 처형도 결혼을 하셨는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변변치 않은 분과 결혼하셨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사실 처형도 딱히 하시는 일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셨네요. 아무튼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작고 아담하지만 깔끔한 빌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6층짜리의 빌라인데 저희 집은 3층이었죠. 필로티 구조의 빌라 건물, 다들 뭔지 아시지요? 건물을 기둥이 받치고 있고 그 공간이 주차장인 건데요. 그 공간의 뒷부분이 남았는데 여기서 아내가 가끔 소품에 색깔 칠한 걸 잠깐 내놓고 말리기도 하면서 괜찮게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소소했네요. 아내는 요리를 잘하진 못했지만 노력파였어요. 이것도 해보려 저것도 해보려고 했죠. 늘 노력하는 모습이 제 눈엔 예뻐 보였네요. 그런데 얼마 후 알게 된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다면 금세 의욕이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었다고나 할까요? 어라? 여보, 오늘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본 캘리포니아 김밥인가 하는 메뉴를 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어? 나 그래서 오늘 그거 먹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나도 그거를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 그런 거 해보니까 들인 수고에 비해서 결과물이 별로인 것 같더라고. 주말에 하기로 한 월남쌈도 그냥 하지 말고 다른 거 간단한 걸로 먹을까 봐. 그래? 왜? 월남쌈도 준비하는데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건 그냥 의욕이 조금 안 생겨. 막상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 나와. 미안해 여보. 근데 정말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미안하기는. 그럴 거 없어. 월남쌈 그거 이미 맛도 다 아는 음식인데 뭘. 안 그래? 저는 아내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해주고자 하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내가 의욕이 금세 떨어질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만 보더라도 진짜 힘이 쭉 빠졌거든요. 조금 황당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한 이후로 그 두 분께서는 일을 다 그만두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댁에 눌러앉아 계시는 생활을 시작하신 거였죠. 50대, 60대만 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취급이었던 옛날도 아니고
어느덧 6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라 안 불러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벌써 은퇴를 선언하신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방에 내려가셨어도 컴퓨터로 계속 간단한 업무는 보셨는데, 그리고 엄마와 함께 밭을 가꾸기 시작하셨고요. 이런 것과 비교가 되어서 더 당혹스럽더라고요. 왜 벌써 일을 아예 그만두셨냐고 여쭈어 봤다가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말도 마 김서방. 내가 이제는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나가서 일하는 게 손해야 손해. 만약에 내가 이러다가 관절 수술 받고 허리 수술 받으면 그게 더 돈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 괜히 애먼 수술비 날릴 생각 말고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게 상책이지. 이제는 김서방이 있으니까 생활하는 것도 든든해서 걱정 없지 뭐. 엄마, 용돈을 맡겨놓으셨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세요? 진짜 답답하고 창피해. 너는 뭘 창피하다고까지 말을 하니? 사위가 장모 안 모시고 안 챙기면 그럼 누가 챙기겠어? 안 그래 김서방? 아내가 엄청 무안해하길래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저 장모님을 향해 어색하게 웃어드렸었네요. 너무 뻔뻔하게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아내는 그런 걸 두고 엄청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 정도는 각오한 바였기에 괜찮았습니다. 이미 아내의 살아온 이야기, 환경, 그 가족들의 성격, 이런 걸 접하였을 때 결혼하고 나면 충분히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섰거든요. 처가 식구들이 무조건 단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가면 무조건 버선발로 맞아주셨기에 그 환대받는 기분이 저는 좋았어요. 환영받는 존재라는 건 즐거운 것이니까요. 이복의 김서방, 다른 조건들 다 안 따지고 진짜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을 생각해줘서 고맙네. 우리 막둥이 데려가줘서 고마워. 그래 김서방, 우리 세영이 지금까지 너무 마음고생 심하게 하면서 살았어. 가엾고 불쌍하니까 김서방이 앞으로 잘 보듬어줘. 알았지?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염치는 있으시구나 싶었네요.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전부 남다른 이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전 저는 처가 식구들로부터 자잘한 요구를 아주 많이 받았고 그걸 들어주면서 은근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자꾸만 쿠팡 판매 링크를 보내시는 처형의 행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안 사드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판매 링크를 보내셨어요. 마치 10개 보내서 1개라도 받아먹으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인터넷 다 뒤져봐도 여기보다 더 마사지기를 싸게 파는 곳은 없네요. 2번 다시 없을 초특가 같은데 이거 안 사면 바보 되는 거죠. 좀 부탁해요. 와, 정말 골 때리더라고요. 아내는 자기 식구들 일로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고 민망해했어요. 제가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아내를 봐서 사실 꽤 참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연락을 많이 주시는 처가 식구는 단연 장모님이셨는데요. 김서방, 우리 집 부엌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위아래로 선반이 달랑달랑거리는데 언제 한번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고 늘 생각만 해왔거든. 김서방이 어떻게 좀 괜찮은 곳 알아다가 해줄 수 없을까? 예? 리모델링이요? 제가 그쪽으로 잘 알지를 못해서 문외한인데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일단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사달라 좀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김서방, 내가 평생에 명품이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새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중년 배우들마다 왜 그렇게 명품 가방들을 들고 다니는지 내가 이 나이 들어서 갑자기 욕심이 나려고 하네. 나는 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 김서방이 알아서 좋은 걸로다가 하나 사서 보내주면 안 될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장모님, 저 역시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명품 가방을 사드리는 건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솔직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장모님께서는 안부를 그렇게 자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특이한 건 질문이 꼭 이랬습니다. 그래 김서방, 오늘도 둘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지? 둘 사이에 별일 없지? 네, 장모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잘 지내요. 당연히 잘 지내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두 사람 사이는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안부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났죠. 저보다 아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인지 뭔지 언제부턴가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겠다면서 텔레비전을 켠 다음 멍하게 고개를 갸웃거렸고요. 뭘 꺼내러 간다더니 막상 냉장고 문을 열고서는 그게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러더니 창밖을 기운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내다보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창 밖을 계속 내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점차 당황스러워졌죠. 밖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 쳐다보는 게 어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 거 시간 아까운 것 같아서 그래. 여보, 마침 말 잘했다. 나 아무래도 창밖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깥이니까 당연히 뭔가가 있겠지. 내 말은 볼만한 게 없다는 의미였지.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어. 알잖아. 아니야. 자꾸 시선이 느껴져서 그래. 누가 우리 집을 쳐다보는 것 같고 불안한데 커튼을 안막으로 바꾸면 안 될까? 바꾸는 건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밖에서 여기를 볼 수 있을 만한 각도가 아니야. 당신이 밖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 여기가 보이겠는지. 그러나 아내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결국 직접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아주 살짝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라는 걸 확인한 아내는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죠. 저는 아내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아내가 가족 얘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나도 사실 계속 생각이 많아. 가족들에게 화도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간 감정이 복잡해. 미안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다들 너에게 미안해해야 맞는 거지.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당신 이참에 아예 식구들하고 연락 끊기로 해. 중요한 거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당신은 아예 연락 딱 끊어. 번호 지금 다 차단해. 충동적이긴 했지만 한 번쯤 취해봐야 할 조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가 식구들을 향해 저희 두 사람이 어엿한 성인인 만큼 알아서 잘 우리끼리 살아보겠다고 말을 했고요. 다들 알아들은 줄로 저는 대충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처형이 또 저에게 쿠팡 판매 링크를 보냈더라고요. 죄송한데 저 이거 결제 못 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알아서 구매하세요. 너무하네. 이거 고작 39,000원밖에 안 하는 거고 철제 수납장 지금 꼭 필요한 건데 고작 그 가격이고 꼭 필요하시면 직접 구매를 하셔야죠. 제가 딱 잘라 거절을 했더니 처형이 저한테 엄청 욕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심장이 막 뛰었네요. 그런 와중에 잠시 후 장모님 연락이 와서 괜히 흠칫했죠. 우리 막둥이 세영이가 요새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는 않지? 둘 사이에 별 문제 없는 거지? 아무래도 내가 얼굴을 보고 싶은데 세영이가 내 번호도 싹 차단을 해놔서. 장모님, 막둥이라고 할지라도 어엿한 성인이 된 지 오래이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장모님께서도 협조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처가 식구들 때문에 하여간 머리가 아파서 집에서도 두통을 앓고 있었는데 제 눈에 아내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메라 부분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당신 카메라는 왜 다 가려놨어? 그러면 사진을 못 찍잖아. 여보, 중국에서 이런 거 다 해킹하는 거 알아? 우리를 다 보고 있을 거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가리는 게 최고야. 여보도 가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가면은 못하겠고 마음이 안 좋다. 세상에, 제가 애써 놀란 티를 지웠지만 그때 경악하고 말았어요. 보통은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현실로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특이하더라고요. 한 번 인식이 그렇게 되자 저는 점차 아내가 정상범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병원에 가보자고 말을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생각과 달라서 솔직히 저도 버겁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 애써 티 안 내고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 마당에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면
문제가 정말 되어버릴까봐 겁이 났어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떠올랐죠. 애써 불안을 저는 잠재웠어요. 아내의 특이한 행동을 봐도 과민 반응을 절대 안 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씻고 있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나가봤더니 아내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절규하고 있었어요. 뉴스 속보 때문에 드라마가 하다가 지금 끊겼어.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뉴스 속보? 이걸 내가 언제 틀어달라 그랬어? 이런 건 보겠다 안 보겠다 선택지를 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좀 진정해. 저런 속보는 금방 끝나. 드라마에 놓친 그 부분도 다시 틀어주겠지.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재방송도 있고. 지금 내가 놓쳤다고.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하겠어? 여보,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나 솔직히 당신 말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놓친 게 뭐? 그거 놓쳤어도 괜찮다니까? 그러자 아내가 숨이 찬다는 듯 손으로 목을 잡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목을 긁는 듯한 거친 숨소리, 풀린 눈동자, 눈에 고여있는 눈물까지도 약간 무서웠어요. 지금의 내가 안 괜찮아. 지금의 내가 놓쳤다고. 나중에 본다고 한들 그건 지금의 내가 아니잖아. 아내가 분노를 터뜨렸고 저는 그날 제 잘못이 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가 숨이 넘어가도록 절규를 하는데 그 앞에서 사과를 안 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죠. 뭐? 병원? 무슨 병원? 내가 환자라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것뿐이야. 충동적으로 굴어서 아까 미안했어. 나는 우리 여보 덕분에 내 인생이 행복해졌어. 알지? 여보 내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 늘 그렇게 생각해.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또 덥자 싶어졌어요. 아내가 행복하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나요? 그러나 아내는 점차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당신 그거 소품 새로 디자인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었어? 밑그림은 요새 왜 안 그려? 내가 언제 밑그림을 그렸다고 그래? 나 그거 잘 안 하는데? 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그려서 남겨두는 거 해왔잖아. 그런데 요즘은 통 안 하길래 궁금해서. 해봤자 뭐래. 돈 되는 작업물 아니면 이제 밑그림 남기는 것 따윈 필요도 없어.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두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하지 않았었어? 혹시 좋게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생각이 바뀐 거야?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쓸모없는 게 사실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헛짓거리한 거지.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아내가 조금씩 밑그림을 그려놓는 걸 보면서 저도 저게 미래에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싶어서 아주 사소한 설렘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부정당한 거였죠.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잠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늘 일어나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이불 속이었죠. 그날도 제가 출근한다 말을 하는데도 답이 없고 이불 속에서 조용하길래 거기에 대고 말을 해줬어요. 당신 지금 날씨 좋아 보여도 오후에 소나기 온다 그랬으니까 혹시 옥상에 뭐 널어두면 안 돼? 1층에도 마찬가지고. 알았지? 알았어. 누가 일기예보 볼 줄 모르는 줄 알아? 내가 바보 천치야? 내가 그렇게 보여? 그러면서 아내는 침대 옆에 있던 작은 무드등을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에 제 모골이 송연해졌죠. 왜 이래? 당신 진짜 정상 아니야. 정신 차리고 병원을 가. 아니? 나에게 하등 쓸모없는 정보만 전달해준 여보가 비정상인 거야. 지금 나는 정상인 거고. 알았어? 알았냐고 대답해. 왜?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니, 진작 이랬지만 제가 외면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는 이미 뭐가 뭔지 모를 지경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서히 진흙 속으로 아주 느리게 빠져들어서 뒤늦게 발걸음을 떼려고 하지만 이미 발은 진흙에 깊숙이 박혀있는 감각이었네요. 제 생에 그렇게 찜찜한 출근길은 없었을 거예요. 퇴근 앞두고 장모님께 문자가 왔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들르란 내용이었는데 저는 웬일로 사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처가로 향했습니다. 아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 사실은 집사람이 요즘, 아니,
요즘이 아니라 꽤 됐는데 많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러자 좁은 처가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그러더니 아무도 저의 그 말에 대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걸 듣고 싶은데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자꾸 반찬 싸주신다 그러고 처형은 물건 결제해달라 그러고 장인어른께서는 갑자기 텔레비전에 몰두하시고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는데 형님께서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불쑥 다가와서 제 외투 주머니에 뭔가를 넣고 급하게 돌아서셨습니다. 다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그분을 제가 잡거나 말릴 새가 없었네요. 하여간 모든 구성원이 다 특이하다는 생각을 새삼하며 저는 집에 다 도착하고 나서야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A4 용지가 2번 접혀있는 거였는데 펼쳐보자마자 저는 빌라 입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청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조울증 고위험, 양극성 정동장애 라는 무시무시한 진단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형님께 바로 연락드렸죠. 우리 막둥이 세영이 불쌍한 애야. 그런데 내가 남자 대 남자로서, 그리고 웬 이상한 여자한테 잘못 걸려봤던 남자로서 동지애를 딱 한번 발휘해봤어. 그거 내가 찾아서 건네준 거 알려지면 나는 큰일 나. 제발 함구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그런데 본인 하실 말씀만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다시 전화해도 안 받으셨고요. 제가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빌라에서 나오던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6층에 사는 사람의 친구인지 여기에 종종 놀러오는 남자였죠. 부딪히는 바람에 종이가 떨어졌는데 그 남자가 주워줬습니다. 매너가 좋더라고요. 그런 시시콜콜한 감상을 하면서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내가 평소 먹지도 않는 옛날 과자를 사놓은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 종이를 보지 않았다면 또 왜 저럴까 였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제가 왔음에도 아내가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킥킥 웃고 있단 사실이었죠. 마치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당신 바람이라도 났어? 내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즐겁게 휴대폰이나 보고 있네. 여보 왔어? 나 그냥 재밌는 것 좀 보느라 그랬어. 미안해. 그러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네. 나 할 말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그래, 질문해. 나 듣고 있어. 뭐길래 그래? 당신 혹시 말이야 정신병력 있어? 그거 숨기고 나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자 아내가 휴대폰을 쥔 손을 천천히 놓으며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겁에 질린 눈동자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텅 빈 눈빛에 저는 소름이 돋아났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니,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왜 내가 정신병력이 있어? 그냥 내 생각이고 짐작이야. 없다는 거지? 그러면 내일 당장 나하고 병원 가자. 가서 진단 받아보자. 진료 기록도 다 떼어보자. 당당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러자 아내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빌라 건물이 떠나가라 시끄럽게 울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진정시키면서 회유했죠. 지금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뭐라고 말을 좀 똑바로 해봐. 여보, 이제 내가 싫어졌지? 실망스럽지? 나한테 정신병력 있다는 생각은 왜 하게 됐어? 내가 의심스러웠어?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어? 지금 그 겁에 질린 표정은 뭐야? 나 그냥 죽을까? 지금 죽으면 여보가 편안해질까? 나도 편안해지겠지? 그리도 와다다 쏟아진 아내의 말에 저는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말도 말이지만 그 눈빛, 소름이 확 끼쳤어요. 시시각각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듯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죠. 왜 그런 극단적인 말까지 해? 제발 그러지 마. 우리가 평소에도 대화가 안 되는 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구나. 나는 나에게 잘못 없다고 해주는 사람이 좋은데 여보는 나를 힘들게만 하네. 그럼 우리 이혼할까? 여기까지만 할까?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음 순간 손으로 자기 스스로의 뺨을 때렸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연속으로 3번을 내리치더군요. 세상에, 그만해, 뭐하는 짓이야!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나 속이고 결혼한 게 없어져?
이미 나하고 이혼하려고 작정을 다 한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여보, 그러지 마. 나 받아줘. 나 용서해줘. 나 잘못 없어. 내가 아침에 계속 퍼질러 잔다고 그거 못마땅하게 쳐다봤지? 그래, 내가 그것부터 고칠게. 동네 파리바게뜨에서 아침 아르바이트 구하던데 나 그거 당장 시작할게.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오후에는 나 하던 작업 성실하게 하고 저녁밥 맛있게 차려놓고 여보 퇴근 기다릴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내가 울부짖으면서 말을 쏟아냈어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나온 이상 제가 어떻게 더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며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를 속인 것은 맞으나 정신병력이 없다고 거짓말을 말한 건 아니었고 그냥 은폐를 했을 뿐이었으니 이혼으로 단번에 이끌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아내를 향한 측은지심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알았어. 당신에게 기회를 줄게. 우리 평범하게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잖아. 대신 병원은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돼. 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건 맞지만 심각한 건 아니야.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서 내가 조절 잘하면 돼. 정말이야, 믿어줘. 그동안 내가 감정적으로 굴었던 모습들 다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저는 그 종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꺼내 보이기가 망설여져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하고 멀쩡히 연애하다가 결혼했으니 작정하고 좋은 모습 보이면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미 균열이 난 것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걸 저는 며칠 만에 체감했습니다. 5분 사이에도 울다가 웃다가 하는 아내,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저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네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우울해지고 있었어요. 종잡을 수 없는 아내의 상태에 맞춰서 제가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듯 했죠. 정신적으로 저도 너무 힘들었는지 기어이 몸이 아팠습니다. 이른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으로서 어떻게든 출근만 하면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두드려 맞은 듯 쑤셔왔고 미열도 있었지만 간신히 씻고 옷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아내는 씻느라 욕실에 있는 상태였죠. 출근해서 1시간 버티다가 결국 조퇴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몸살 감기약을 타고 난 제가 갈 곳이 어디였겠나요? 당연히 집이었죠. 그 시간은 아내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어락을 열고 딱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의 것이 아닌 남자 운동화가 보였어요. 게다가 안방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남녀의 커다란 대화 소리,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저에게 즉각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집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죠. 저는 그때 아픈 것도 잊고서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안방에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제 눈에 보이는 광경. 부부 침대 위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나란히 누워서 신나게 떠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긴밀한 남녀 사이에서만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가 파리바게뜨야? 한다는 아르바이트가 이거야? 대단하네. 정말 멋지네. 그래, 애초에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구나. 신용만 한 거였어. 여보? 지금 여긴 어떻게? 아니, 대체 회사는 어쩌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그거나 궁금할 때야? 당신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와이프였다면 내가 간밤에 계속 아팠다는 거, 오늘 출근할 때 컨디션이 너무 나빴다는 거 전부 눈치챌 수 있었을 거야. 자기 남편의 몸 상태도 모르는 와이프하고 계속 살려니까 고역이었는데 이렇게 과감한 외도의 현장을 발각 당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동안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놓고 이러고 있었겠구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보.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장이 나랑 안 맞는다고 나를 자른 거야. 나 억울하게 잘리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기댈 곳이 필요했어. 기껏 내놓는다는 핑계가 그거야? 별로 와닿지 않는다. 당신에겐 정말 내가 매번 놀라기만 하는 것 같네. 그것도 항상 안 좋은 쪽으로만. 여보, 일부러 이런 거지? 일부러! 내 잘못 잡아내려고 잠복한 거지? 맞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날 떼어내려고 일부러 가진 수를 다 쓴 거 맞잖아!
또 시작이네. 갑자기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따지고 드는 거, 적반하장으로 행동하는 거. 당신의 이런 모습을 계속 안 봐도 된다고 생각만 해도 나는 진짜 웃음이 나올 지경이야. 사실 저는 그때 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입을 놀렸던 것인데 그 말을 뱉고 나니까 정말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쾌하게 소리내어 웃어줬습니다.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도하고서 가장 크게 든 감정이 분노, 배신감 이런 게 아니라 허무함과 안도감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미련이 없더라고요.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아내와 그 옆에서 몹시 당황한 기색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간남을 번갈아 쳐다봐준 후에 즉시 짐을 챙겼습니다. 그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짐을 챙겨서 아내의 옆을 벗어난다는 상상을 해봤었기 때문에 제가 짐을 챙기는 건 불과 3분 남짓도 안 걸렸던 것 같네요. 바로 필요한 짐만 챙겼으니까요. 저는 짐가방을 손에 들고서 아픈 것도 이겨낸 몸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상간남과의 관계가 아내에게는 꽤 마음에 든 모양이었죠. 저는 계속 피식 웃어댔네요. 저의 그런 꼴이 너무 특이했기 때문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저를 앞질러 계단으로 먼저 내려온 상간남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건물 입구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뭡니까? 지나가게 비켜주시죠. 불쾌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염치불구하고 도저히 한 가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보다 확실히 어려 보이는 이 상간남을 이 빌라 건물에서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었다는 사실을요. 6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친구였어요. 함께 맥주 같은 걸 사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와 안면이 텄을 테고 그러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던 거겠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쪽은 화도 안 나시는 건가요? 어떻게 실실 웃으면서 바로 손가방에 짐만 딱 챙겨서 나가실 수가 있죠? 유부녀하고 노란한 주제에 알량한 호기심은 채우고 싶으신가 봅니다. 진심으로 제 아내하고 잘해보고 싶으신 거라면 네,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응원은 못 해드려도 회방은 안 놓을 테니까. 빠른 시일 내로 이혼할 겁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하고 노란한 거 제 잘못이고 부끄러운 일 맞아요. 하지만 맹세코 그쪽에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오고 작정하고서 꼬여야 되니까 반쯤은 못 이긴 척 넘어가 준 것뿐이었는데요. 지금 당신의 독특한 반응을 보니까 제 감정이 돌연 진심이 되려고 하네요. 이토록 건조하고 무신경하고 애정이 없는 남편을 두었으니 너무 외롭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기댈 곳 어디라도 찾으려다 보니까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겠죠. 저는 착각에 빠져서 열변을 토하는 상간남을 보며 짧은 고민을 하다가 이내 손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찾아들었습니다. 그것은 형님께서 저에게 주신 종이었죠. 저는 그걸 상간남에게 건네준 다음 유유히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상간남이 저와 부딪혔던 그때에 종이를 펼쳐봤다면 아내와 놀아나지도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종이를 곧장 펴본 그 상간남이 비명을 내지르면서 달리기 시작했고 저를 추월해서 더 빨리 빌라와 멀어졌습니다. 어쩐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개성있더만 그게 개성이 아니라 병이었어? 무조건 도망가야 돼. 무조건 두 번 다시 엮이면 안 돼. 그 상간남이 미친 듯이 그런 소리를 중얼거리며 멀어지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그 종이에 적혀 있었을 글자를 떠올려 봤어요. 그건 바로 아내가 병원에서 받은 조울증 진단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마자 소름이 쫙 돋아났겠죠.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엄청난 여자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잡게 된 것이 다행이라 여기며 하늘에 감사했네요. 이제 한 줌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일련의 일들을 부모님께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고집대로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힘들다 어쩐다 이런 말씀 일절 안 드리고 살았었죠. 부모님께서는 기함을 하셨으나 어찌됐든 제가 이혼만 한다면 다행이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의 연락을 받았는데 분노에 차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야? 완전히? 잠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나가는 거라면 나와 한마디 상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100번 사죄를 해야 할 상황인데 웬 상의? 당신은 역시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라면 이렇듯 뻔뻔하게 굴 순 없어.
그래, 나 정상 아니야. 아픈 환자야. 그러니까 여보가 나를 봐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그 남자가 아까 그렇게 나가더니 내 연락을 안 받고 내 번호를 차단한 게 너무 공교롭네. 그 남자, 여보가 고용한 스파이 같은 거지? 일부러 나를 바람 피우게 만들어서, 그래서 약점 잡고 이혼하려는, 그게 애초에 여보의 계획이었던 거 맞지? 아내가 씩씩거리며 물어오는데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내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강하게 증명하는 셈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상대해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 굳이 반박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네요. 형님께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좋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유전인 것이라고요. 저 형도 미약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모님의 친언니와 사촌오빠 되시는 분들도 정신과를 다니신다고 하였어요. 아내는 원래 정신과 약 먹는 걸 지독히 싫어했는데 저와 결혼하면서 이제 됐다는 마음으로 끊었던 것이었고요. 모든 게 일목요연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참담해지더라고요. 저는 치열한 과정을 거친 끝에 이혼을 해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체험했죠. 그 후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매사에 조심하며 사네요.